오늘 토론에서는 호남 광역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질문들을 각 위원분들께 하면서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양팽 위원님 오늘 AI의 정의 또 여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의 관점에서 현안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이런 업무를 맡은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AI의 반도체라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GPU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 그 체크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GPU가 정말로 AI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검증이 되었다고 할까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16년도에 비트코인 붐이 불면서 GPU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정말 유용하다. 그때부터 이 GPU가 주목을 받았고 저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AI 가속기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이제 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GPU가 점령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물건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AI 기술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께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모빌리티의 어떤 기존의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 쪽의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제조 쪽에서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되게 팬시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AI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이면에 당연히 이렇게 반도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될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현실화될 거라고 하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는 사실 외부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던 사례가 최근처럼 있었나 싶습니다.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서 세계 최초의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모여주셨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부각되고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시점이 있었나 싶은데, 포럼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점을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K방산, 방위산업 분야가 정말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준현 위원님께 K방산의 현안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이런 인공지능, 탑재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탑재할 것인가, 이것도 엄청나게 어렵죠. 이 AI 반도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왜냐하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AI 자체가 무겁습니다. 일반 룰 베이스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걸 갖다 만드는 AI 반도체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AI 반도체만 만들어서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센서라든지 센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호 처리해가지고 그다음에 추론해야 되는데, 추론 단계밖에 AI가 안 들어가는 거고, 앞에 있는 센서라든지 신호 처리 같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인공지능이든 뭐든 간에 반도체든 간에 엔드 스테이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무기 체계가 가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센서를 엄청나게 좋은 거 달면은 인공지능을 좀 적게 해도 됩니다. 잘 보이니까, 엄청나게 잘 보이니까 그거는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밸런스라든지 통신하고 하는 통신 그거하고 밸런스라든지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 개량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해가지고 나중에 MLOps를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수준으로 봐서는 여전히 굉장히 인공지능도 여전히 미국이나 특히 미국, 중국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첫 발을 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원이 분산되면은 거의 다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자원을 집중해가지고 그 자원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최초부터 디자인을 잘하면 아마 호남권의 생태계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광원 위원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정책, 기획 이쪽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데 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산업 그 반도체, 그러니까 오리지널 반도체 코드로 있는 기업과 전후방 코드 기업 합치면은 한 50여 개가 넘고, 그걸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솔직하게 안 될 건 안 될 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약한 부분, 강한 부분 분명히 나와지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케미칼 소재 쪽으로는 전국 어디다 내놔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는 그 산업 기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주변에 특히 중앙정부 쪽에 이야기했더니 전혀 몰라요. 전라북도가 정말 이걸 이렇게까지 강하냐라고 했는데, 저희 케미컬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케미컬 소재로만 보면은 2022년, 23년 기준으로 매출이 6조 8천억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의 산업 육성 측면과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하고는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케미컬 소재 쪽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이런 아주 그런 최첨단하고는 많이 틀릴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연관이 있느냐? 정말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방용의 반도체가 들어갈 때 무조건 전력이 필요하겠죠. 전원이 필요하겠죠. 특히 무인 이동 체계는 무조건 전원이 필요한데 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반도체, 특히 스탠드얼론 타입의 무인 체계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또 그런 고성능의 배터리고, 그런 배터리 운용 체계를 또 핸들링하기 위한 BMS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기술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튼 저희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와 2차 전지 분야 이런 쪽을 키우는 걸 좀 계속 발굴해내고 있고, 몇 년 전에 K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스몰 K입니다. 스몰 K. 용인, 수원 중심의 스몰 K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저희들은 좀 다른 말로 익스텐디드 K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은 전국가의 반도체 클러스터화를 기치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큰 미국이. 근데 우리 땅덩어리 좁은 대한민국이 경기도 중심에, 그리고 전력 반도체 하는 부산이나 몇몇 지역의 스몰 K 반도체 클러스 육성으로는 절대 세계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호남권의 주장이어야 되고, 그 주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밀어서 라지 K, 그러니까 대문자 K 육성 전략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육성 전략 클러스터화해서 지역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특화 분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저희 호남이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를 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성훈 위원님으로부터 대학의 관점에서, 학계의 관점에서 이 AI 반도체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공계 학생들이 꼭 갖춰야 되는 어떤 식으로 커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하고 실무 능력 갖고 있는 엔지니어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학부 학생들은. 대학원생들은 전문적인 그 토픽에 대해서 그 R&D를 실제로 기획하고 할 수 있는 리서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 그 다음에 실행
해보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봉사라고는 하지만 전 지역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 고향은 아니에요, 호남이. 호남이 제 고향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해서 이쪽이 굉장히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요즘에 지역에 있는 뭐 산하경관 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능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가, 정착할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인데 저 역시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주요한 산업 분야에 하나의 그 주요 R&D 기업들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중요하신 분들 많이 모였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의 학생들, 저 유능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산업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호남광역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체의 그 첨단과학 기술에 있어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이 지나서 기술을 선도하고 또 주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에게 이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대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양평 위원님,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기술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거의 보통 명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중요하겠지만 이 호남 광역권에서 갖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회에 우리 대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AI 기술 중에서는 그 기술이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AI의 기술 발달과 피지컬 AI는 기존의 모든 산업 구조의 흐름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그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곡창 지역이고 이러한 1차 산업이 발달을 해 있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이게 발달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면은 농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가면은 이미 스마트팜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피지컬 AI가 들어가면은 이제 스마트팜보다 더 인력 수요도 없으면서도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농업 구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과는 거리가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호남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컴퓨팅 센터 그리고 실증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국에서 이 지역이 지금 유일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AI 산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AI와 관련된 이제 인재들도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AI 이 부분, 특히 피지컬 AI 같은 경우 우리가 실증 센터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정말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전남대, 전북대 이 우리 호남 지역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는데 이 지역에는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학생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은 졸업해서 이제 바로 AI 관련된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지금 우리 호남권에 있는 학교들의 중요한 과제 그리고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최근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방산에서는 유무인 지상무기 체계의 이런 모빌리티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기술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을까요? 모빌리티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씀을 하면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동화로 전환해서 전동화된 전기차,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제조 영역에서 이제 중장기 전략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한 축이 말씀드린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제조 현장에서 아니면 모빌리티 사람과 같이 이렇게 활용돼야 하는, 그다음에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돼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전제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새로운 AI나 로봇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그 신뢰성입니다. 특히 제조 쪽에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AI나 최근에 나와 있던 많은 기술들이 제조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전이나 신뢰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제조 환경이나 우리 그런 환경들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최적화되어 있고 안정성이 보장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AI라는 새로운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보고 있는 관점들은 기대나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치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적인 측면은 이제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사람들과 이렇게 그 기술들이 함께 적용되고 활용되는 실제 적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이 여전히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피지컬 AI가 국가적인 클러스터를 할 때 같이 협력 모델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새로운 기술들을 위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그리고 그런 AI 같은 것들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같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어떤 기술 방향성이나 저희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낼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 기술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제안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고 좀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지컬 AI를 어떻게 학계, 산학계, 정부가 어떻게 전북 거점으로 좀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준현 위원님, 최근에 그 방위산업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특별히 방산 무기의 첨단화, 정밀화 이런 어떤 키워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실현하려면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방산 이런 기술 로드맵을 기준으로 반도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도 아니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무기 체계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PPBS라는 구조를 거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긴 기간이 걸립니다. 통상 한 1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군에서 요구 사항이 나온 다음에 그 14년 동안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체계를 가지다 보면은 가운데 요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설계를 다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우리가 완전히 미국에 있는 커스터마이즈된 반도체는 사올 수가 없고요. 수출을 안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된 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미국에서 팔지는 않고 듀얼로 된 거를 주로 사옵니다. 그러니까 민도 쓰고 군용도 쓰는 그런 어떤 제조 관련된 걸 사와 가지고 쓰면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반도체의 성능을 한 20%밖에 쓰지 못합니다. 맥스로. 그걸 다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바꾸려고 하냐면은 미리 반도체를 공통되는 반도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베이스로 무기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향으로 큰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이건 좀 언론에도 나왔고 그래서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통신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 가운데 그 중국제 이제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애틀이라 ADD 쪽 해가지고 이제 스캔도 다 해보고 안에 있는 그 지금 스파이웨어 들어가 있는지 다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없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설계 당시에 스파이웨어를 씹어놓으면 그걸 찾지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이런 데서 뭐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데 들어간 거는 우리가 스캔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봐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넣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팬리스 하는 단계에서 뭔가의 어떤 보안적인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북방 반도체를 하면 보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걸 갖다가 뭐 북한이 뭐 그걸 주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안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이광원 위원님, 서두에 전력 반도체 언급을 하셨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확장성이 있는 반도체 분야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전라북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있을 거고 그런 정책 방향에 우리 전북대, 전남대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저희 전북의 강점이나 또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2023년도 당시에 좀 그 저희 뭐 2차 전지 특화 단지 이제 지정 어플라이 할 당시 산업부에 제안서를 낼 당시에 전력 반도체를 가지고 제안서를 낸 지역이 부산과 광주 전남이었습니다. 그때 광주 전남은 큰 소를 묶어서 한 팀을 이루었고 이제 부산은 이제 별거로 내긴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광주 전남은 이제 탈락을 했었고 부산만 됐습니다. 됐고 이제 그게 이제 향후 이제 만 3년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그 부산의 전력 반도체가 실제로 예정대로 기업들이 투자되고 있고 실제 가고 있냐라고 좀 조사를 했더니 그때 제안서를 낼 때 투자하겠다는 기업들과 이런 쪽의 액티비티가 상당히 좀 동력을 많이 좀 잃었다라는 저희 분석이고 그래서 저희 전북도와 이제 같이 협의했을 때 일단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정말 좀 특화된 니치 부분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기업 어쨌든 제조 기업이 있어야 저희가 그 산업을 키울 수 있는데 그게 좀 없다는 게 저희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와 계신 학계나 연구계 분들이 또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게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윤이 있는 데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학연 지연 뭐 혈연이 있다고 해서 기업을 뭐 쉽게 옮기는 게 아닌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기업들이 많이 키워지고 유치해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저희가 케미칼 소재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쪽 기업체분들과 막 10여 차례 가까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니까 반도체 센서 쪽에 그 테스트 베드 아까 이제 실증 검증하는 요 테스트 베드 기반을 한 3천억 정도 구축을 해달라. 국방용이든 뭐 우리 오더가 왔을 때 그 소재를 직접 제품에 적용해서 바로바로 파일럿 테스트를 해봐야 그 케미칼 레시피를 그때그때 바꾸어서 그때그때 즉시에 대응이 가능한데 그 퍼실리티가 없으니까 국내든 해외든 맡겨서 그걸 다시 피드백 받고 제품을
테스트 넘기는 데까지 너무 갭이 크다. 그래서 지금 센서 반도체 쪽에 실전 테스트 베드가 정말 급하지 않느냐. 이쪽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기획을 좀 다수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성은 교수님, 지금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도 많이 급변하고 있고 또 기업체 현장도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에 우리 대학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교육 모델을 가지고 이런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 모델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하고 우리 이제 저 학부 학생들, 특히 학부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육 학습 이런 측면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업 측면에서는 뭐냐면 취업해서 바로 적응해서 바로 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학부 학생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진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약간 미스매치가 있어요. 기업이 바라보는 거하고 학생이. 그러면 이제 대학 관점에서는 조금 보강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석사과정 정도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석사과정이 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막 겪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도 기획도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학부 4년 동안 그러한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는 것이 석사 과정에 대학원 과정을 약간 맛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전남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에서 프로젝트를 팀 프로젝트를 모든 학생들이 다 실시하도록 이렇게 약간 강압적이기도 하지만 뭐 하여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다 했거든요. 그리고 팀당 한 학기에 1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반 경비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원을 했더니 생각보다 역시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맨날 볼 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량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산학연관들이 다 해서 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을 사전 기획을 하는 뭐 미래 산업 그 TF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서 이렇게 밸류 체인을 잘 만들고, 없는 밸류 체인은 벤처로 해서 새로 이렇게 창업을 하든 아니면 있는 기업들을 더 강화하든 해서 새로운 밸류 체인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 이건 전북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남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세 지자체가 다 합쳐도 경기도의 한 시 정도의 그 산업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조인트로 키워드, 이번 포럼의 키워드 중에도 호남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호남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한번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호남광역권의 그 현안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결론을 내거나 또 솔루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패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상 여러분들은 무대 밖에서 지금 앉아 계시니까 편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이 안 보여요.
예, 힘들겠죠? 그렇지만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영 학생,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전자재료공학 전공인 김하영이고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이 인턴십은 올해 여름방학 때 한 2개월 정도 융합전공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님도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으로 전북대학교 졸업하고 현재는 광주 사업장에서 3년차 품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1부에서는 반도체에 관심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 모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을 향해 지금 확고한 길을 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길이 명확한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하영 학생께 반도체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반도체가 처음부터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서 시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취업 잘 된다 하고 괜찮다고 하길래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반도체 융합전공에 들어가고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 실습도 하고 따로 학부 연구생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런치 특강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미래를 맡겨도 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소자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좀 흥미를 느끼고 이쪽으로 진로를 잡아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이 진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상원님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GPU가 큰 화제였고 그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저는 원래 4학년 때까지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기업 취업에 맞춰서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대외 활동들을 준비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4학년 2학기 때 이제 에 인턴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TO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제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었고 빨리 이제 다른 진로로 취업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좀 취업에 대한 두려움에 있으면서 이제 뉴스도 많이 챙겨보고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GPU가 큰 화제가 됐었고 반도체 시장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공기업을 늘 준비하다 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공기업 조금만 딱 보는데 사기업으로 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가족 중에 다니는 이제 형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현직자의 도움을 친형입니까? 친척이. 친척 형이.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첨단 패키징이 더욱 대두 기술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라는 이제 소식을 접해서 이제 쪽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인턴 준비 과정에서의 그 현실에 관한 데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아마 내용이겠죠. 취업 준비와 인턴 경험,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학생,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던가요? 우선 많은 4학년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인턴십 학부의 자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만큼 뽑는 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도 치열하고 굉장히 가기가 힘든데요. 저도 실제로 이 인턴십 이외에도 한 5-6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모두 떨어지고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인턴십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직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턴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아무래도 학부생 인턴 자체가 방학 때 2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뽑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상원님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현직자 정보 접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산업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정 활동을 하는데도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이라 해야 될까요? 그 발탁되는 과정에서 이제 면접이 꼭 들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현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면접을 준비해야 조금 더 강점이 부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면서 발탁까지 이제 돼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현직자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제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조언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학생 입장에서는 특정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 이제 큰 공정들만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산업 내에서는 디바이스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 공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브 공정들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면접 때 더 좋은 답변으로 면접관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저 상호님께 학교 공부하고 실제 현실하고 현장 그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학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겠죠.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제 보통 원리 같은 경우고 실제로 산업에서도 해당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공정을 안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약간 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좀 더 크다. 그러면 결국 응용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한다면은 일단 100%는 다 없겠죠. 그렇지만 경험치가 여러분의 취업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반도체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영 학생은 현장에서 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장 예상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우선 저는 학교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론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인턴십을 하면서 2달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굉장히 제가 했던 직무 자체가 CE 직무로 이제 장비를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직무라서 좀 약간 이론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늘려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이제 그걸 경험했어. 그래서 지금 체력을 위해서 뭘 하고 있던 뭐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지금 뭘 하고 있진 않고요. 네. 그냥 해야겠다라고 느끼는데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막상 못 해요.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불을 먼저 눈 뜨자마자 이불을 개우세요. 이불을 딱 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행동이 돼요. 뭐든지 행동이 먼저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하영 학생? 네. 자, 상원님은 저 품질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협업과 규모, 데이터 기반의 업무가 가장 놀라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간 어렵네요. 협업의 규모, 데이터 기반 업무 좀 어렵습니다. 협업의 규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회사 같은 경우는 8개국에 20개 이상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 다양한 국가의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하면서 업무를 할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하여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규모 자체에 일단 가장 놀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개의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 제조, 공정,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관련 고객 담당 CS 그리고 스케줄 그리고 IT 그런 수많은 부서들이 많이 협업을 하여 디바이스를 양산한다. 이 자체에 일단 협업 규모에 가장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은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와의 협업이 모든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영 학생, 지금 반도체 산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저도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졸업 전이라서 저도 현재 진행형 중인데요. 그래도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대학교 4학년까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진짜 가야 할까? 이 길이 나한테 맞을까? 내가 이거를 평생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끈기를 잃지 않고 간다면은 언젠가는 성과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고 꾸준히 무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원님은 후배들에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멘탈 관리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셨을까요? 최근 다시 채용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지금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존에 준비를 해오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채용 시장의 규모가 뚫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원서를 지원하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사소한 재미나 아니면 행복 같은 걸 정말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취업 준비하는 것 빼고는 개인 시간이 정말 많은 삶에서 유일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고 주변의 것들을 조금 더 잘 챙기고 취업 준비 외에도 평소에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걸 조금 더 하면서 멘탈 관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하자면 꾸준함 플러스 멘탈 관리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하영 학생은 꾸준함 그리고 이상원 씨는 멘탈 관리. 네. 이 부분 기술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힘을 만드는 건 결국 마음가짐이다라는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배 두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두 분처럼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만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분 패널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미니 토크쇼 선배가 들려주는 반도체 인문기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취업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총가동하세요. 취업을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질문, 그 다음에 어떤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한번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취업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미니 토크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